안녕하십니까. 교재 플랫폼 30차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밑에 오늘은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16번째 시간으로 상급 기관, 이 조직 체계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빙제도, 공시제도 관련 기타 돌봄 구제, 그리고 청소년, 교육, 대선, 정보 발령의 신분 보장에 이어서 실무 교육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외부 조직 그 상급 체계 또 구성의 특징은 어떠한지 또 이런 부분들에서 바람직한 구조는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조직의 계층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터 먼저 한번 볼 텐데요. 박세진님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뭐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잘 나와 있지만 이제 중앙정부, 그다음에 이제 광역이라 하면 이제 뭐 서울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광역단체들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뭐 관악구, 뭐 서초구 이런 식으로 이제 시군구 단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 단위가 있고 뭐 정부는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앙정부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법무부 아니면은 뭐 고용부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중앙부처로 하고 또 이제 청와대까지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좀 상하 구조가 아무래도 좀 강하고요. 뭐 국토부와 행안부 이런 식으로 하면 수평적인 약간 평행선상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전국을 놓고 보면 전국 조직을 놓고 보면 약간 이런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광락님 뭐 네. 이거는 뭐 네. 소개가 부를 줄 가능하겠죠. 알았습니다. 네. 이제 청와대라는 단어는 빼죠. 이제 청와대 이제 국민한테 그렇게 개봉했으니까. 되겠군요. 네네네. 대통령실이라고. 예. 그리고 기업 관련해서는 제가 뭐 회사 있을 때 이렇게 그 전화번호가 있어갖고 조직이 이렇게 쫙 다 볼 수가 있거든요. 회장실부터. 근데 보면은 뭐 회장 비서실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제 회장이 있고 그 밑에 부회장들이 있어요. 부회장들이 있어서 각 이제 그런 이제 역할마다 크게 이제 덩어리로 한 뭐 7, 8개 부회장실 만들고 그 밑에 이제 뭐 연구개발본부, 판매실 이렇게 해서 조직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본사지사 이거는 이제 영업 안에서 뭐 이런 개념이 좀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나눠지죠. 예. 그다음 뭐 더 교회는 우리 말씀드려요? 김상천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서 교수님, 이 총회라는 것이 교단 총회라는 이 조직 오거나이제이션을 이야기하는 총회도 있고 또 이 모임 1년에 한 번씩 또 모이는 그 총회도 같이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혼돈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교단 총회 조직 이름이 왜 저 총회인지 뭐 그런 것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상천님 요 체계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보통 이제 총회가 가장 상위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대한예술 장로회라고 하면은 노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이제 정확하고, 근데 그 노회들이 1년에 한 번씩 회기를 해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게 사실 기본적인 이제 총회 개념이죠. 그래서 총회 회장도 1년에 한 번씩 뽑는 것이고, 사실 노회가 어떻게 보면은 상급 기관이고 그 노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개교회들이 있는 것이고, 그 노회들이 이제 분기별로 혹은 보통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시찰, 뭐 보고 뭐 살피다라는 게 시찰의 뜻이죠. 그래서 시찰회라는 이제 비정규 조직 그 통해서 이제 감찰, 감사 혹은 이제 도움을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혹시 이어서 소개가 좀 총회 관련.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장로교라고 하면 7.1회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거버닝 바디인데 그 뭐 개교회를 거버닝하는 것은 당회고
그다음에 여러 어떤 한 지역을 이제 그 거버닝하는 게 노회고 어떤 한 나라 전체 그 장로교 예장 통합이 되겠죠. 뭐 어떤 그 한 교단을 이제 통체적으로 모든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하여튼 최고의 기관이 총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7위회가 미개적으로 돼 있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장로교회는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노회로 보내고, 노회에서 또 총재를 선거해서 총회로 보내고, 그 선거에서 모여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어디 어느 교단인지 지금 이제 고신 측인지 하여튼 그렇게 들었는 것 같은데, 고신 측인지 하여튼 다른 교단인데요. 하여튼 거기는 총회로 모일 때만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상설 기관이 없대요. 아, 근데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상설 기구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제 총회장만 뭐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지, 총회 총무나 뭐 임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뭐 권한이 더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어떤 전국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뿐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자료 어디를 보니까 장로회의 어떤 이제 줄임말이 노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총장로회, 총노회의 줄임말이 총회, 뭐 이렇게 간 걸로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명칭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글로 총회, 노회 이렇게만 적어 놓은 걸 보면 뭐 명칭이 저런가 초기에 이제 그렇게도 좀 생각을 했는데 감리교나 침례교 혹시 사례 좀 그 명칭이 어떻게 다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네, 침례교는 개교의 중심 회중교회죠. 그러니까 네, 네, 개교회고 상위 기관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모든 어떤 그 결정들이 다 개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목사 안수도 개교회에서 하죠. 그러니까 침례교는 완전히 다르고, 감리교는 또 감독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에 이제 어떤 권한이 있죠. 그래서 감독은 이제 이렇게 또 선출이 되지만 감독 회장이 이제 전체를 관할하고 네.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회라는 그래서 명칭은 혹시 또 원이 어떻게 됩니까? 연회는 이제 미국에는 시노드가 있어요. 프레스비테리 다음에 시노드가 있고, 시노드 다음에 제너럴 어셈블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시노드를 연회라고 보통 부르고, 감리교에서는 연회라는 말을 쓰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요. 감리교에서는 연회라고 예, 부르는 것 같아요. 연회 쓰고 뭐 조금 밑에는 지방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참 이게 이 교인들도 이 전도사들도 신학 공부한 사람들도 남의 교단 거를 잘 모르는데 일반 교인들이 보면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한 가지 궁금한 네, 게 혹시 그 장로회 안에서도 이렇게 뭐 통합, 합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장로회들끼리 모이는 뭐 이런 조직은 따로 없나요? 그 장로회만 모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임은 이제 장로교를 뭐 이렇게 장로교 체제를 갖고 있는 그 어떤 교회들의 모임이 있고, 뭐 연합기관이 있는 건데, 그 연합기관은 그냥 친교 모임이고 아, 구속력이 없어요. 네. 그 뭐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 한기총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장로교 연합회 이거는 뭐 별로 거의 뭐 뭐 한장 총이니 뭐 이런 거에 아, 뭐 하여튼 있기는 뭐 있는데 뭐 하여튼 별로 전혀 별로 영향력이 없는 약간 그런 류의 뭐 예, 학자들은 모여서 뭐 장로교 뭐 이런 그 신학회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제 교류를 하긴 하는데, 예, 뭐 구속력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제 조직 상급 기관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정부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뭐 자치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정말 스스로 이제 다스리고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뭐 주민자치가 될 수 있고 뭐 지방자치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붙여 쓰는데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수평적인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로 이제 또 수직적으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광역 단위, 그 밑에 시군구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성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정부는 좀 나눠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말이 자치지. 정부는 철저하게 거의 계급제 사회다. 군대, 경찰만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1급부터 9급까지 계급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끼리도 굉장히 상하 수직에 대한 개념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업은 좀 어떤 편인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이렇게 뭐 군대 조직이었죠. 예, 상하 수직이었지만 왜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재벌 오너 위주로 이렇게 정책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됐었던 문화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뭐 우리 구글이나 이런 영향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이제 있어야지 기업이 살아가니까. 우리 연구소, 제가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도 수직적인 문화에서 제가 있을 때 이제 수평적인 문화로 좀 바뀌는, 그래서 그 직책명도 옛날에는 연구소도 똑같이 뭐 과장, 부장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냥 연구원, 책임 연구원 이런 식으로 좀 상하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구소는 좀 그렇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뭐 이렇게 기업은 변화되지 않으면은 도태되니까 그런 조직도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연구원 와보니까 여기도 수석 연구원이 있고 전임 연구원이 있고 근데 예, 다 연구원이 붙으니까 연구원은 호칭해서 떼고 수석, 전임 이렇게 부르니까 야, 이 박사들도 완전히 서열로 이렇게 그 하는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교회를 한번 볼까요? 상천님. 네, 뭐 교회 교회도 수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총회에 이제 안건이 정해지면은 그 구속력이 사실 막강한 거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보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개교회이기 때문에 노회에 이제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규칙들이 개교회에 적용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당회에서 결정한 것들이 이제 정관이라고 보통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크게 이제 구속력으로 작동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적으로. 그, 이 위에 이제 교계 단체는 그 임의 단체다. 이 뭐 한교총 이런 데는 뭐 거의 뭐 강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나마 이제 교단이 어느 정도 이제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교단 탈퇴해버리면 또 이제 아무 소용이 없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서 교수님 궁금한 거는 이게 장로교 자체의 특징인지 한국 어떤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특징인지 미국 장로교는 혹시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국 장로교는 이 원칙 우리가 다 미국 장로에서 가져왔고 장로교 체제는 우리가 미국 장로교에서 받아서 그것을 이제 우리 안에 문화가 다른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있고 그 1928년에면 헌법이 완전히 미국 장로교 그 헌법을 저희가 거의 그냥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로교 체제의 원리가 그대로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로교의 기본적인 원리다.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가 약간 좀 다를 수 있고 프랑스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상하 이런 위계제도 어떤 7위회의 사실은 위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회와 노회와 당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장로교 체제의 그냥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게 사실 스코틀랜드부터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의 기원을 그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뭐 모세와 뭐 이드로가 뭐 이렇게 이제 조직을 구성을 하고 뭐 여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면 되나요? 장로교 얘기할 때는 그냥 교회 신약에서 얘기를 하고요. 예. 그 사도행전에도 뭐 장로가 나오고 이스라엘에도 장로가 있었으니까 그런 제도들을 이제
연결해서 한 거라고 보고, 뭐 이제 교회 제도로서는 이제 칼빈에 의해서 어떤 네. 장로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된 거죠. 네.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 전에 가톨릭은 사실 성직자 중심이거든요. 모든 그 제도가 다 성직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개신교에서는 특히 이제 장로교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거버닝 바디 안에 그 목사와 장로가 같이 동역해서 거버닝 바디를 이루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장로교에 오면은 이 목사와 장로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목사와 장로를 동투로 구성을 해요. 예.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협력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장로교 체제의 기본 원리고, 장로가 이제 평신도라고 한다면 평신도와 협력해서 목회자가 교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장로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노회나 총회를 가면 총대수가 목사 장로 1대1로 구성이 되는데요. 개교회 당회를 가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로가 네. 많죠. 예. 뭐 많아도 담임 목사를 뭐, 뭐 이기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아니, 숫자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로들에게서 장로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일대 목사님한테는 장로들이 많이 순종을 하는데, 네. 그 다음 후임 목사들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네네. 사실은 이제 알력들이 굉장히 사실은 분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장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아까 혹시 그 계층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데, 그 혹시 그냥 소위 말해 사역하고 교역하시는 분들,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이것도 계급같이 느껴지거든요. 일반 성도들한테는. 그리고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이런 것도 다 계급처럼 느껴지긴 해서, 이거는 그러면은 그런 건 아닌가요? 계급처럼 느껴지는 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 사실은 직무상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사실 거버닝 바디에 들어가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전혀 계급이 그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이제 유교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계급처럼 느껴지고, 우리나라는 이름을 못 부르니까 자꾸 직분을 갖고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집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불러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더 그런 것들이 더 직분이 더 개인과 연결이 되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야기를 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로와 집사의 차이도 크지만 집사 안에서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를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서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집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총리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총리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총리 인준을 받기 이전에 총리가 아니라는 이제 사실은 그건데, 그 서리와 서리 집사가 같은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이고, 자, 잠깐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바람직한 그런 구조는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한번 볼까요? 일단은 바람직한 구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치권이 강화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수평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선진국일수록 자치권이 강하다. 그 지금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가 있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 연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뭐 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그 게임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잘 버티는 건지 잘 싸우는 건지 오래 버티는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관계들도 조금 생각들이 다른데, 오스트리아가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연방제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아직 지방자치도 사실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기업은 우리나라는 예, 예를 들어 유럽은 굉장히 다릅니다. 작은 나라들이 워낙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았는데 민족국가로 되면서 이제 어떤 중앙집권 국가가 생긴 것이고 예, 영국도 제가 보면 굉장히 그 자치적인 이런 타운별로 나름대로 저는 그런 것들이 지방 분권화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굉장히 그런 자치적인 구조가 잘 돼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공부한 국가들이 많았고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바로 이제 역사적인 이런 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바로 그냥 대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연방제나 네, 하여튼 네, 네. 자치를 강화한다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네. 기업은 경제 원리에서 움직이면 조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경제 원리, 그 뭐 기업이야 가장 큰 목표가 이윤을 남기고 하는 게 그러다 보면 목적이기 수직 때문에 구조가 좀 목적을 무너지기도 달성. 하나요? 아니면 그거랑은 또 다른가요? 요새는 이제 이윤보다는 좀 뭐 가치가 좀 어떻게 좀 달라져서 직업 그 좀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죠. 이게 이윤 추구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니까 그런 네, 걸 위해서 또 조직이 개편될 수도 있고 좀 네. 그런 영향들이 있죠. 요새 보면은. 예. 자, 전- 교회의 바람직한 구조. 어느 정도 다양성과 어느 정도 통일성과 어느 정도 수직 구조, 기타 등등. 우리 김상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구조 자체는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뭐 대의민주주의랑 사실 직결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디부터 시작되는지도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거를 저희가 구현을 못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성도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주권이 있고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바꾸고 갱신해서 이 운동을 하는 내 주체다 내가. 그러니까 기운의 주도권을 자꾸 목회자에게 주려고 의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주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의 이제 권위 같은 거를 내려놓고 계속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 주면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는 우리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그 자체도 선물권이 있지만 교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금씩 목회에 배우고 있는데 네, 근데 성도님들은 진짜 좀 바쁘시더라고요. 자기 삶이나 뭐 그것 때문에 바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목회 이제 자들한테 다 일임하고 맡기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이 좀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뭐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님들도 사회에서 뭐 바쁘신 분들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좀 잘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신대원 때도 교회 경영학이라는 그런 뭐 이장로 교수님 장로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와서 효율적인 그러니까 교회에 맞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도님들은 솔직히 그렇게 돼서 깊이 잘 모르고 하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잘 배워야 되지 사실 않겠나 이런 실제로 생각이 구조적인 듭니다. 걸 보면은 그런 이런 장로교 제도 말고도 현실적인 구조가 목회자가 권력을 제 개인적으로는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인류의 네네네. 역사도 보면은 언어를 독점한 자가 사실 권력을 독점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언어를 독점한 것은 교회의 언어는 사실 설교잖아요. 근데 설교는 사실 목회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인 언어일 수 있지만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독점한다는 건 사실 성서의 해석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의 사실 그 핵심은 성서 해석을 갖고 있었던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그 성경을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대중의 언어로 보급함으로써 이게 틀렸네? 라는 이제 성도들의 주체성을 해석의 주체성을 이제 발현시킬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설교의 형태라든지 혹은
이 성서 해석, 그다음에 설교 같은 것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구조 같은 것들을 함께 좀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점진적으로 여기서 좀 바꿔나가야 된다. 늘 등장하는 게 교인이 너무 똑똑하면 목회하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 내지는 뭐 그 똑똑한 교인이 있으면 하여튼 피곤하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교수님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네, 하여튼 뭐 지금은 요 뭐 조직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개교회가 너무 적어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노회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시찰이랄까 뭐 이런 이제 교회 간의 어떤 교류나 목사들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도 이제 그런 교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몸이라는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의식들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결국은 다 개교회가 살아나야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구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뭐 시간 관계상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뭐 한 말씀만 하세요. 짧게.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부산 세계로교회 이제 저기 목사님 이름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교회 어서에서 한번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을 없애버리고 뭐 남성교회도 없애버리고, 왜 이제 교회 목적이 뭐 이제 그분의 가치관이지만 이제 전도에 아주 집중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 필요 없는 부서들은 다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뭐 선교냐, 전도냐, 뭐 봉사냐, 뭐 가르침이냐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조직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아까 뭐 김상천 전도사님 목사님 위주로 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있지만 분명 우리 장로님들이 또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또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직 계층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장점은 살리되 조금 단점으로 제기되어 온 부분들은 좀 마무리를 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